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공중보건 이론 수업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지금 요즘 워낙 사회적으로 취준생,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응? 왜? 자, 여러분들 혹시 직장 생활 하다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직장 생활 할 때 어땠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많이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오롯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과의 싸움만 하면 되는 시기가 딱 지금이에요. 살면서 언제 또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막상 일을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고 싶어질 때가 없나?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일 안 하고 진짜 공부만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기예요.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인 건 알지만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이 공부라는 거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라는 생각도 하고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시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첫 강의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 수업을 반복해서 듣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귀에 못이 박도록 그 딱지가 않도록 듣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저는 저 자체가 되게 초절정 긍정주의에 좀 심하다 싶을 만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아마 각각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 다를 건데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나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죠. 그쵸? 내가 처음부터 떨어질 것 같으면 누가 시작을 하겠어요. 그쵸? 근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 어려워요. 봐도 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근데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할까? 하다가 중간에, 공부하다가 중간에 떨어질 때 대비해서 직장을 알아봐. 많이들 그래요, 사실. 그러다가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직장 알아보다가 다른 직장을 잡아서 또 공부를 그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험에 도전을 하고 공무원이라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의 합격이라는 걸 믿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하셔야 돼요. 내가 합격할 거다라고 믿고 하는 사람이랑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달라지냐면, 믿고 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더 보면 난 합격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겨요. 더 보게 되는 거죠.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모르는 게 또 나왔어.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 본다고 내가 될까? 라는 의심이 생겨요. 빼먹게 돼요.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빼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져요. 안 본 게 너무 많은데 거기서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공부하는 내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합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원에 와서 맨 앞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대답도 잘하고 다 알아요. 시험도 잘 봤어. 근데 떨어졌어요. 어떤 학생은 같이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그 친구보다는 덜 했어요. 그리고 시험 점수도 덜 나왔어요. 한 친구는 92점 정도가 나왔고 한 분은 한 86점? 7.9 정도가 나왔어요. 평균이. 근데 86점 나온 학생은 붙었고 92점 나온 학생은 떨어졌어요. 뭐예요? 지역별로, 그쵸? 운이에요. 이거는 운. 그 운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난 잘 봤는데. 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잡아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제가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 거. 내가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운도 조금은 내 편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 줄 때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면 아들을 점지해 주고요. 딸 낳으면 안 돼요, 딸 낳으면 안 돼요 하면 딸을 점지해 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예요. 합격을 생각하면 합격이 나에게 오는 거고, 떨어지면 생각하면 떨어지는 게 나한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면은 숙제가 있어요. 꼭. 제가 이 숙제를 내드리고 검사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합격 수기를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응? 합격도 안 했는데 무슨 합격 수기를. 미래의 나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대학 때 공부하던 방법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점이 1.7인가 그 정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4.5 만점에 2점 만점 아니고 4.5 만점에 1점 몇이 나왔어요. 뭐 그 전에도 그닥 잘하지 않았어요. 평균 한 3.1 막 이러다가 1점 몇이 나왔어요. F가 2개가 나오고 막.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점수를 적어놓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과목 뭐 4.5, 무슨 과목 4.0 다 적어놓고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저 그걸 봐요. 그럼 내가 이거 좀만 더 보면은 저 점수를 맞을 것 같아. 근데 그 학기부터 점수가 제가 확 뛰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늘 장학금을 받았어요. 저의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원하는 점수를 적어놓고 공부하는 거. 그걸 보면은 그게 내 점수가 될 것 같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운도 따라온다라는 저는 이제 나름의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학생분들마다 반응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나도 그런 마음으로 저런 얘기 말고 빨리 진도나 나가지 각각이 다른데 자, 그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조금이라도 이 지식적인 부분, 외적인 것, 운까지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약간 제가 보기에 증명처럼 느껴지는 게 단기간에 합격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3개월 만에, 뭐 6개월 만에 꽤 많이 있었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그러한 기쁨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조금 사설을 좀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그러한 내용을 좀 볼 건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출제가 어떻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죠? 그쵸?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서울시 출제 경향이고요. 2014년, 15년, 16년이에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었는지를 좀 보면은 1편부터 10편까지 우리 교재가 파트 1부터 10까지 있어요. 각각의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숫자 여러분들이 굳이 의미 없어요. 결국은 다 봐야 돼요. 다만 어디가 좀 더 비중이 높으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건데 2014년, 15년, 16년 조금씩 달라요. 그쵸?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제 1편에 있는 공중보건 총론 2편에 있는 역학, 보건 통계, 3편에 있는 질병관리, 4편에 있는 환경보건 요쪽에서 주로 출제 비중이 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앞쪽에 좀 높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보건, 식품위생, 인구, 학교, 노인, 보건행정까지 챕터가 있어요. 2016년 서울시 문제에서는 공중보건인데 보건행정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서울시 문제에서. 서울시 문제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된 걸로 정확한 통계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이게? 앞에 보시면은 1편부터 4편까지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게 출제가 되고요. 주로 뭐 인구, 학교, 노인, 정신 같은 경우는 출제 비중이 그때 매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보건행정, 사회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행정에 있는 과목들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 한 과목, 큰 과목을 한 편으로 압축해 놓은 건데 보건직 준비하시는 분들, 공중보건, 보건행정 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의료기술직, 보건진료직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보건연구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보건행정사회부장에서 좀 더 사이드 내용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출을 반영해서 최대한 좀 더 내용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문제가 비공개예요. 공개를 하지 않아요.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나머지 뭐 국어, 영어, 한국사는 다 공개를 하는데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은 문제는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기출문제는요. 시험을 보신 분들이 보고 나와서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보기에 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복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경향은 자 2009, 10, 11, 12년에 지방직 수탁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공개돼서 전체적으로 출제됐던 해가 이 4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를 기본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공개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비공개 문제가 출제될 때 많이 참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마찬가지로 보면은 1편부터 10편까지 제가 쭉 나눠놨는데 전체 통계를 볼게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1편부터 4편까지 좀 더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거. 더 들어가면 5편, 산업보건까지 좀 더 들어가고요. 다음 보건행정, 사회보장에서 또 출제가 보통 한 2문제 정도씩은 출제가 돼요. 많이 출제될 때가 한 3문제, 2016년에 서울시 문제에서 한 4문제 그 정도 출제가 됐었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몇 편에서 얼마나 많이 출제되냐 그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만 어려워요 좀. 왜 어렵냐면은 너무 광범위해요.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건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1편 같은 경우는 많아서가 아니라 기본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높은 거고요. 환경보건, 질병관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아요. 문제를 출제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좀 더 어렵긴 하겠죠. 자, 이런 출제 비중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20문제고 공개되는 문제랑 비공개 문제를 조금 비교를 해서 보면은 공개되는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비공개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요. 아무래도 공개가 되니까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그렇겠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효과를 무슨 효과라고 그럴까요? 누가 보니까 신경 쓰여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거? 호손 효과. 나중에 공부하면 나올 거예요. 그 공개되는 문제는 조금씩 더 문제가 복합적이고 세련되고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공개되지 않는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20문제 중에서 보통 한 80% 정도, 한 16문제 정도는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 출제됐던 문제 거의 그대로 큰 변형 없이 나와요. 10% 정도는 기존에 있는 문제였는데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좀 더 추가해요. 전혀 처음 보는 보기 혹은 기존에 출제되던 내용을 좀 더 어렵게 깊이 출제하고요. 한 10%, 5에서 10% 정도는 듣도 보도 못한 우리 교재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 이런 문제 혹은 법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예전에 과거 문제 2010년 이전 문제 뭐 2008년 9년 10년 그쯤 정도까지 문제는 단답형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서술형 문제가 많아요. 특히 공개되는 문제일수록 지문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암기 위주였다면 이해 위주.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뭐야 하면 풀 수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의미가 뭔데까지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단일 내용에서 복합 내용으로. 단일 내용이라고 하면은 어떤 하나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냈다면 복합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복합해서 섞어놓고 찾으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문제 예시, 문제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하기 전이니까 이 내용 당연히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 경향이 바뀌었다라고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2008년도 경기 지역에서 출제됐던 문제예요.
산업재해 지표 중에서 강도율을 나타내는 것을 묻고 있는데 산업재해 지표의 뭐 강도율, 도수율 이런 것들은 빈출 문제예요. 빈출 내용이고 굉장히 쉽게 자주 출제되던 내용이에요. 자,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강도율 하면 뭐예요? 연간 1000 근로시간 동안 근로손실 일수라는 것으로 보게 돼요. 자, 요게 공식이에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강도율, 공식 딱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공식만 알면은 찾을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고 나면 되게 간단한 문제가 요런 문제예요. 근데 이 강도율에 대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로 그래서 근로손실 일수를 본다. 1000시간 동안 며칠의 손실이 있었냐? 산업재해로 인해서. 일하다가 다쳐서 혹은 직업병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일을 못했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선 1번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재해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것 며칠 동안 일을 못했냐 많이 다칠수록 많이 오랫동안 일을 못하겠죠. 손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방금 봤던 강도율에 대한 정의예요. 그렇다면 2016년 서울시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났어요. 산업재해의 경중을 알기 위해 사용한다. 강도율. 오늘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만 봤을 때 어때요? 우리 바로 전 문제에서 재해 손상 정도, 손상이 심하냐 적으냐 그걸 보는 거다라고 했죠. 경중을 알기 위한 것이다. 산업재해의 강도가, 재해 정도가 심하냐 적으냐를 알기 위한 것이다. 왜? 며칠이나 일을 못하는지 손실 일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 일수, 얘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공식이었죠. 인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재해를 측정한다.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단 어떤 교재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저도 언급해드린 적이 없어요. 다음에 근로손실의 일수를 계산할 때 사망 및 영구 전 노동 불능은 7,501로 계산한다.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새로운 교재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근로손실 일수를 계산할 때 만약에 사망했으면 평생 일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의 맥시멈 일수를 7,500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걸 모른다고 했을 때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 아마 4번을 문제를 정답을 찍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을 내가 전혀 몰라도 강도율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율이 뭐다? 우리가 앞에서 공식을 봤을 때 그냥 공식을 봤을 때 어땠어요? 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 일수를 봤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인적 요인으로 인한 근로손실인지 재해인지 환경에 의한 재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서 내가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원래 출제가 되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너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묻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 서울시에서 공개됐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에 지방직 문제에서 참고해서 쓰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볼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해를 기본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을 조금 보셨어요. 막연할 거예요, 아직은. 당연히 막연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의 시험 준비를 위해서 강의가 쭉 진행이 되는데, 전체 강의 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번 9월부터 10월까지 기본 이론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기본 이론의 수업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대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용어 설명 하나하나 다 들어가요. 차근차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쉽다 이런 내용까지는 굳이 설명 안 들어도 되는데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겠고 다음 11월, 12월은 심화 이론으로 들어가는데 대신 심화 이론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했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설명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 사이드 내용, 좀 더 폭넓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면서 법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고, 기출 경향에 맞춰서 기출 문제가 어떤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더 들어갈 거고, 그리고 심화이론에서는 기존 교재에 있는 보건행정보다 조금 더 내용을 플러스해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1월부터 1, 2, 3월까지는 문제풀이가 들어갈 건데 단원별로 기출문제풀이랑 예상문제풀이가 들어가고, 4월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공중보건을 처음 딱 시작을 하고 강의를 이제 한 번 딱 가고 나면은 내가 과연 저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고 나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공중보건도 그렇고 보건행정도 그렇고. 여러분 절대 이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기본 이론만 듣거나 심화 이론만 듣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택이에요. 두 개를 다 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꼭. 왜냐하면 다른 생물이나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과 심화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챕터가 달라지는 건데 공중보건은 그렇게 뭐 기본이다 심하다 나뉠 챕터는 없어요. 대신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반복을 통해서 완벽하게 학습이 가능한 과목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론서를 2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고, 그러고 나서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텐데 단원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모든 내용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 푸는 연습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교재 여러분 이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2017년 대비로 교재가 새로 나왔고, 2016년 교재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저도 고민이 돼요. 제가 이거 무조건 사세요, 아니면 기존 걸로 하세요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공중보건,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 조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좀 더 편하게 내용에 약간 수정, 조정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교재 전체 구성은 각각 총 챕터가 10편으로 되어 있어요. 파트 10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파트를 보시면 1파트, 제1파트가 공중보건 총론이에요. 공중보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여기는 정말 당연히 빈출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쉬운 내용들인데, 신기하게 처음에 할 땐 너무 쉬운데 한 번 다 돈 다음에 처음에 오면은 처음 보는 내용 같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역학, 보건통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챕터 중에 하나가 역학과 보건통계예요. 말만으로도 어렵죠? 통계, 말만 들어도 싫어, 이런 분들이 많을 거고, 역학하면 뭐예요? 역학이 뭐야? 사주 보는 거야? 우리 진짜 검색창에 역학 치면요, 그 사주 풀이 이런 거 나와요. 그렇죠? 잘 익숙하지 않은 게 역학이에요. 연구를 위한 학문,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역학과 보건통계에는 수학적인 것들, 계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이해만 하고 나면은 정말 완벽하게 맞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또 요 내용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음 질병관리, 가장 공중보건에서 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겠죠. 감염병, 그다음 만성질환에 대한 내용들, 특히 우리 2015년, 16년 우리 감염병 문제 엄청 많이 있었죠.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요즘도 지카 바이러스 문제라던가 또 콜레라 문제들 있죠. 작년에 뭐 큐열이라던가 되게 굉장히 많은 감염병이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이슈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감염병 관련 법률 있죠. 감염병 예방 법률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뭐가 추가되고 있어요. 우리한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 다음 환경보건.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가서 가장 어려운 게 환경보건일 거예요. 내용이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돼? 환경보건이라는 한 과목을 또 압축해 놓은 거고, 환경보건은 사실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치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기엔 너무 광범위하고 그냥 들어가지 않고 보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암기할 게 너무 많이 있고, 그런 과목이 환경보건이에요.
다음 산업보건 하면은 우리 직장과 관련돼서 직업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것들, 식품위생, 보건 영양, 식품에서 발생된 식중독 문제 요즘 또 이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양 문제들, 인구 모자보건, 학교 보건교육. 자, 인구 모자보건 같은 경우랑 이제 학교 보건교육은 서로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챕터를 좀 묶어놨고 내용이 광범위하진 않아요. 마지막에 노인 정신보건은 아마 그 출제 비중이 가장 낮은 내용 중에 하나고 범위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보고 가면 되고요. 10편에 있는 보건행정, 사회보장, 특히 사회보장 내용은 공중보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직 하시는 분들, 보건행정 같이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의료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강의 중에 최대한 제가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 각각의 챕터마다 기출문제와 예상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는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예상문제는 그 기본 이론 내용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학습을 하실 때는 그 예상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쭉 정리해 가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법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는 책에 법규를 전체를 다 넣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법규가 딱 많으니까 압박만 받고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크지 않은 것들은 다 뺐고 정말 중요한 법규만 해당 챕터 뒤에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1편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3편에서 질병관리에서는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보건에서는 학교보건법, 그리고 보건행정 사회보장에서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을 뺀 나머지는 정말 중요한 법이에요. 기본으로 다 중요한 법이고, 학교보건 같은 경우는 학교보건에서의 문제가 학교보건법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특히 교육청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둔 거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부록으로 기출문제, 공개됐던 기출문제만 다 전체 내용을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으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풀이 수업은 여기 있는 걸로 진행이 되나요? 그 문제를 다 넣기에는 좀 교재가 너무 두꺼워져서 문제는 별도로, 물론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의 문제 플러스 한 2배 정도는 될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문제로 우리가 별도의 문제집으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요 안에는 최소한의 문제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교재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공부에 좀 시간적 소요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찾아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 처음 보는 단어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마지막에 있는 찾아보기 통해서 해당 페이지 찾아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모르는 내용 나왔을 때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설은 아니죠. 과목 설명이 길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기본 이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페이지부터 보실게요. 공중보건학의 개념. 자, 공중보건 총론에서 2가지 장으로 나누죠. 공중보건학이란 뭐냐? 그 다음에 건강과 질병에 대한 내용, 이렇게 2가지 장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공중보건의 개념 보시면, 공중보건에서 우리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중보건의 정의,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공중보건의 원칙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보실 거예요. 먼저 처음에 보시면 윈슬로우의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공중보건학이라는 이 학문을 정의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예일대학의 교수였어요. 윈슬로우라는 교수가 1920년에 공중보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공중보건학이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누구의 노력이에요?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이에요. 개인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병원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의료인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노력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자, 밑줄을 질병을 예방, 요게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질병을 예방하고, 동그라미 2번 수명을 연장시키며,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
그래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기술이자 과학이 바로 공중보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중보건의 목적은 뭐다? 요 세 가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혹은 우리가 건강 증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러한 기술이자 과학인데, 그럼 조직적인 지역 사회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 지역 사회가 해야 할 노력이 5가지가 밑에 기역부터 미음까지 나와 있죠. 지역 사회는 환경 위생을 관리해야 되고요. 전염병도 관리해야 되고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도 해야 돼요. 그 다음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해요. 근데 이 의료와 간호 서비스는 뭘 위한 거냐면 질병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요. 그리고 예방을 위한 치료예요.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한다. 그러니까 질병이 이미 발생한 다음에 걔를 막 치료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조기 발견, 그리고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의 조직화. 다음 사회 제도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회 제도냐?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자, 이 1번에 있는 윈슬로우의 정의는 공중보건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임은 물론 지금까지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스워 보이지만 문제에 꾸준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는 주로 그렇게 나오죠. 다음 중 윈슬로우 교수가 정의한 공중보건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혹은 지역사회의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WHO도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자, 환경위생 개선, 전염병 예방, 그리고 개인 위생을 위한 위생교육, 조기진단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업무의 조직화, 또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기구의 발전, 이거 뭐였어요? 방금 지역사회가 해야 할 노력이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행하며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과 인간적 능률을 증진, 이건 뭐였어요? 공중보건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죠. 그 다음 과학이자 기술이다. 결국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정의를 봤고요. 16번에 미국 의학원의 정의, 여기서는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의 집단적 노력이다 라고 간단하게 하고 있죠. 다음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 주민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집단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출제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음 중 공중보건의 대상은, 혹은 공중보건 사업의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이다. 공중보건학의 범위를 보시면 이 범위를 묻는 문제가 뭐 굳이 출제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얘를 보시면 아, 이게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될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중보건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과목, 각각의 과목을 하나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10개의 챕터, 사실 10개라고 하지만 제가 묶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걔네 다 풀어했지만 16개 정도 돼요. 그 각각의 과목을 요만큼씩 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 압축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보시면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환경위생이나 식품, 환경보전, 산업환경,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환경보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식품위생, 산업보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보건관리에서는 행정적인 거, 영양, 인구보건, 모자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교육, 통계 등등등 다 들어가 있죠. 질병관리와 관련돼서는 역학, 또 만성질환들, 성인병, 기생충질환, 또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역사회 보건까지 모두 담고 있는 게 공중보건학이다. 또 공중보건과 유사한 학문들이 있어요. 공중보건만 이렇게 질병 예방, 조기 발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나?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죠. 공중위생학, 그리고 예방의학. 자, 예방의학.
이름에 의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의학인데 예방을 위한 의학이에요. 우리가 아는 의학은 뭐예요? 치료를 위한 의학이죠. 우리 병원 가면 예방을 위해서 나한테 뭐 잘 안 해줘요. 치료를 위해서 해주죠. 근데 그러한 의대에도 이제 과가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방의학과가 있어요. 그 예방의학과가 바로 예방을 위한 의학, 그래서 공중보건이랑 가장 맞물리는 접목되는 과목이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우리 여러분 공부하시는 교재에서 이제 제가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 교재로 이제 많이 기본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게 예방의학 교재예요. 의대에서 사용되는 예방의학 교재가 가장 이제 메인 교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학을 기초로 하고는 있는데 대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학문이래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개인 또는 가족이다.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지역사회 주민이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지역사회 보건학, 지역사회 의학,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는 그러한 학문이고요. 사회의학, 건설의학 등을 우리가 유사한 관련된 학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방의학과 임상의학만 조금 따로 띄어서 비교를 좀 해보면, 공중보건, 예방의학, 임상의학의 대상을 각각 비교를 해볼게요.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집단이에요.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자체가 대상이라면 예방의학은 개인 또는 가족이에요. 그렇죠? 임상의학은 당연히 병원에 찾아온 환자죠. 이미 질병에 걸린 환자들. 목표를 보시면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은 그 대상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죠. 목표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 하지만 임상의학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진단 방법에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은 달라져요. 공중보건에서의 어떤 진단, 공중보건의 대상이 누구다? 지역사회 집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 집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지역사회를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 지역사회의 어떤 보건 수준이 어떤지, 고혈압에 대한 유병률은 어떤지, 어떤 암 발생률은 어떤지, 그렇죠? 그다음에 인지 고혈압에 대한 치료율은 어떤지, 당뇨병 조절률은 어떤지, 또는 그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 우리 지역사회 주민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지만 예방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위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게 예방의학이죠. 임상의학은 이미 환자니까 왔을 때 어떤 진단 검사 방법을 통해서 환자를, 질병을 진단하겠죠. 자, 마지막에 문제 해결. 그래서 공중보건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 수준이 어떤지, 건강 수준이 어떤지, 요구가 어떤지를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연과 관련된 규제를 한다거나 보건의료 체계를 관리해서 좀 더 잘 1차 진료, 2차 진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거나 환경위생 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거나. 예방의학은 어쨌든 의학이에요.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의료 서비스로 들어가고요. 임상의학은 당연히 치료가 들어가겠죠. 자, 다음 세 번째, 공중보건의 3대 원칙. WHO에서 공중보건에 있어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3대 원칙, 3대 전략 이런 거 나오면 문제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세 가지, 참여, 형평, 협동이에요. 공중보건에서의 원칙, 참여라고 하면은 누가 참여해야 되냐?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 공중보건에 참여해야 돼요.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인만 공중보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돼서도 환경과 관련된 거 다 참여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참여해야 돼요. 이런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고, 형평 혹은 평등이라고 해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공중보건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고 어떤 공중보건 사업의 대상이 되고 돈이 없다고 대상이 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협동. 파트너십, 참여를 했으면은 그 안에서 협동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겠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과의 파트너십, 그 다음에 각각의 부서, 보건과 관련된 부서, 환경과 관련된 부서, 식품과 관련된 부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서, 이러한 부서들 간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를 3대 핵심 원칙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조금 반복인데 간단한 내용이죠. 공중보건 사업, 보건 사업을 할 때는, 자, 보건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가 어떤 행정을 통해서 보건 사업을 한다. 그럼 뭘 위해서 하겠어요?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겠죠. 보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있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건강을 증진시키고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한 모든 사업을 우리는 보건사업이라고 하는데, 보건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기도 하고요, 지방정부에서 주도하기도 해요. 중앙정부에서 주도한다라고 하면 누가 주도적으로 하겠어요? 국가, 우리나라의 보건과 관련된 국가기관이 뭐예요? 보건복지부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보건사업은 우리 지역사회 보건소가 혹은 뭐 시도에서 하는 보건사업,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어떨 때 달라지느냐? 중앙정부가 주도할 때는 어떤 사업일까요? 주로 뭔가 법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들, 동시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혹은 그 보건 문제가 일시적인데 전국적이에요. 예를 들면 요 최근에 유행했던 메르스 같은 것들 있죠. 지방정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지역 간에 계속 전파가 되고 있고, 그게 계속 쭉 뭐 1년, 2년, 3년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폭넓게 일시적으로 진행이 돼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떠한 문제냐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사업도 있죠. 그래서 중앙정부 주도하에 진행이 되는 보건사업은 동시적이에요. 동시적으로 획일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국가에 전체적으로 동시에 획일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 또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면서 강력하게 집행이 되는 거죠. 지방정부에서 주도한다. 자, 우리 지역사회의 보건소 혹은 시도에서 진행한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다면 노인과 관련된 보건 사업을, 영유아 인구가 많다면 영유아 인구에 대한 뭐 예방 접종과 관련된 혹은 뭐 유아 사고와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을 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 사회의 특성,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 또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되어 있고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지방정부에서 주도할 때. 자, 세계적으로 할 때는 WHO가 주로 주도하는 사업이 범세계적인 보건사업이겠죠. 마찬가지로 보건사업의 대상,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주민이다. 세 번째 있는 앤더슨의 공중보건 수단 3대 요소,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요소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3대 요소라고 하니까 출제가 잘 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이 공중보건 수단, 세 가지 수단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그리고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통해서 정부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봉사를 해요. 보건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나 장치를 만들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 자체를 우리가 봉사행정이라고 해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입하고 간섭하게 되겠죠. 다 뭐 식습관 조절하세요, 뭐 하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막 이런 것들, 개입이고 간섭이지만 이게 결국은 지역 정부의 어떤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아예 법을 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안에서는 금연이에요. 담배를 피면은 얼마 돈을 내야 돼요. 이런 것들,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마지막에 있는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교육을 통해서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건강에 유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조장해요. 담배는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담배 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금연해야 되는데 금연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라고 해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조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의한 우리가 조장 행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건과 관련돼서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단은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이에요. 아무리 지역사회가 봉사를 통해서 간섭하고 개입하고 법을 제정해도, 담배를 못 피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본인이 끝까지 피면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죠. 주민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 그래서 다음 중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의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혹은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 수단 중에서 가장 능률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기출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신공중보건,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을 봤는데 새로운 공중보건이래요. 신공중보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도록 할게요.